반갑습니다. 구급공무원 사회 법과정치 강의 담당원 정영주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단원상 개인 간의 분쟁 해결이라는 단원으로 들어갈 거예요. 이 단원은 어떤 단원이냐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개인과 개인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을 많이 생각할 수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소송이라는 게 어떤 법적인 절차면서 가장 객관적이고 확실하긴 하거든요. 하지만 실제 우리가 이 사회 과목을 배우면서 어떤 소송만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소송 이외의 것들, 다시 말하면 소송을 가기 전에 좀 더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소송까지 간다 하더라도 그 앞에서 절차상으로 좀 더 간단하게, 다시 말해서 법정 부분까지 가지 않을 정도의 어떤 협의, 이런 것들도 이제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은요, 이 개인 간의 분쟁 해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좀 배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끝나게 되면 이제 우리가 다음으로 들어갈 부분이 이제 가족 간의 관계에 대한 법, 이런 것들을 배우겠죠. 뭐 결혼이라든지 혼인 관계,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일단 개인 간의 분쟁 해결부터 단어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 토픽 56번 보게 되면요, 민사 분쟁의 간편한 해결 절차예요.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요, 이 간편한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간편한. 그럼 간편한이란 말이 나왔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기본적으로 절차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법정의 소송보다는 좀 간단하다 뜻도 될 거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떤 소송이라든지 분쟁의 어떤 절차적 부분이지만 비용적 또는 경중으로 봤을 때 가벼운, 또 소액,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 보게 되면은 뭐 내용 증명 우편 제도도 있을 거고요, 민사 조정제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소액 사건 심판 제도 있을 거고, 이렇게 우리가 3가지 정도 배우게 될 건데, 자, 하나씩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내용 증명 우편 제도는요, 자, 여기서 포인트는 말 그대로 깨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누시면 돼요. 자,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편이라는 장치를 이용한 거예요. 자, 그래서 가장 주체가 이제 나와 상대방 이 둘뿐만 아니라 우체국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즉 우체국이 이제 제3자 역할을 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특징은 이제 내가 상대에게 어떤 문서를 보낼 건데, 그 문서를 직접 보내는 게 아니라 우체국을 거쳐서 보내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내용에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담아서 보낸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우체국을 통해서 보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내용 증명 우편 제도의 가장 큰 기본적인 어떤 특징을 보게 되면요, 우선 효력부터 볼까요? 자, 우선은 발송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본인의 입장을 상대방에 가장 좀 정확하게 문서화해서 보일 수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 대표적 효력을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이 내용 증명 우편을 보냈다 해가지고 모든 게 뭐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요, 법적 분쟁이 들어갔을 때 가장 어떻게 보면은 좀 중요한 이런 증거자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체국의 역할인데, 우체국은 제3자 역할이거든요. 근데 우체국에 나서서 증인 서주고 뭐 어떻게 증명해도 이런 게 아니라, 우체국의 역할은요, 아까 얘기했지만은 입장을 정확하게 보낼 수 있게끔 확인하는 역할이에요. 즉 발송 사실에 대해서 증명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우편 발송한 날로부터 해서 이제 효력이 발생하는 건데,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는요, 이제 우편 발송한 날이기 때문에 수취인이 그 문서를 받았든 안 받았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관여할 부분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방법을 보게 되면요, 우선은 보통 이 경우는 내용 증명 우편 제도는 어떨 때 보내느냐, 보통 이제 물품을 청약했는데 이 부분을 취소할 때, 철회할 때죠. 두 번째는 이제 개인 간의 어떤 빚 문제, 채권 채무 관계가 되겠죠. 세 번째는 이제 개인과 개인 사이, 또는 이제 뭐 개인과 개인 단체 사이의 어떤 권리나 의무에 대한 명확성, 우리 흔히 말하는 뭐 계약 관계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보통 이제 내용 증명을 3통을 씁니다. 본인이 한 통을 가져야 되겠고요, 그리고 상대방 한 통 가져야겠죠. 계약에 대한 어떤 증명 우편이니까요. 그리고 나머지 한 통은 우체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체국의 역할은 아까 얘기했듯이 발송 사실과 내용 증명에 대해서 증명하는 이제 제3자 역할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이제 내용 증명 열람하고 여기서 증명을 하는데, 일단 이 문서의 효력은 3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 증명 이렇게 나왔고요. 자, 두 번째 이제 민사 조정 제도예요. 좀 지울게요. 여기는. 자, 민사 조정 제도는 말 그대로 이제 개인과 개인의 어떤 송사에 대해서 법정인 내용을 가기 전에 조정을 하는 거예요. 조정을. 그래서 이제 가장 포인트는요, 조정이란 말이 나오게 되면 가장 같이 묶는 말이 소송 이전이에요. 자, 우선 정리할까요? 자, 조정이라는 말.
어차피 자체가 이 단원 자체가요. 간편한 걸 해결하기 위한 토픽이에요. 여기는요. 뭐 다음 토픽이 이제 소송이 나오겠지만요. 그러면은 이제 소송 이전 상태의 조정을 좀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성이 있는데 우선 여기 보게 되면은 조정을 한다는 얘기는 소송까지 안 가겠다는 얘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는요. 타협안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이것을 타협안을 주로 만들어내는 쪽이 이제 법관이라든지 법률적 조정위원회가 여기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은 당사자들에게 이제 우리 이런 조정을 만들었으니까 수락하는 게 어때라고 해서 권고를 하겠죠. 자, 볼까요? 자, 조정 신청은요. 분쟁 당사자들 중에서 이제 일방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쌍방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조정 신청했을 때 법원이 직권을 사건을 조정해서 이제 회부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법관이라는 조정위원회가 이것을 이제 조정을 들어가고요. 조정이 만약에 성립될 수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조정이 성공했다. 오케이, 괜찮아. 문제가 없어. 그러면요. 우리가 재판으로 통했을 때 재판의 어떤 결론이 나기 전에 화해를 할 수 있잖아요. 즉 화해해야 됩니다. 화해로 인정이 될 수 있다. 재판은 화해가 되겠죠. 그렇죠? 만약에 조정을 했는데 아예 실패했어요. 조정이 깨진 거죠. 그럼 이 경우에는 이제 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조정은요. 그런데 이게 있어요. 조정을 해가지고 조정 성립해서 오케이 했는데 상대 쪽에서 어떤 의무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자, 이런 경우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의무 이행을 하지 않았을 난감한 상황이 발생했어요. 네, 이 경우는 어떻게 하냐? 당연히 서로 이제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한쪽이 어긴 셈이잖아요. 그럼 이 경우는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고 있는 이 민사 조정 제도를 아주 간단히 도식화 시켜버린 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정리하면은 조정이라는 것은 주로 타협을 내놓는다. 소송까지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죠. 그래서 조정이 성립했을 때, 성립하지 않았을 때로 나눠야 되고요. 성립했을 때는 화해가 되는 거고요. 성립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한쪽에서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는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소송에서 이제 결렬됐을 때, 조정에서 불성립했을 때 이 경우는 정식으로 소송을 이제 진행할 수 있다는 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액 사건 심판 제도예요. 자, 여기서 이제 어휘상으로 포인트는요. 자, 소액이란 말, 액수가 적다는 뜻이죠. 그리고 심판이란 말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소액이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경중을 따진다면 무거운 일은 아니라고 이제 법적으로 판단이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소액으로 봤을 때 일단은 어떤 법적인 무게가 가볍다. 요거 이해 잘 하셔야 되는 게 이 소액이라 해가지고 무조건 가볍다라고 하는 게 법적인 용어예요, 그냥. 보통 이제 이 소액의 어떤 기준이요, 평균적으로 2천 이하거든요. 그래, 2천만 원까지예요. 그럼 어떤 사람한테는 2천만 원도 큰 돈이에요.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라 법적인 용어에서 봤을 때 워낙에 비일비재한 일이 많다 보니까 2천만 원 이하까지는 소액으로 해서 가벼운 사안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가벼운 사안으로 보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좀 정식 재판까지 가게 되면은 소송, 그다음에 변론도 해야 되고 항소도 해야 되고 가지각색의 어떤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것보다 최대한 간편한 절차를 추구한다. 자, 이게 포인트거든요. 자, 그래서 심판이라는 개념이 등장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심판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여기서는요, 재판의 어떤 횟수가 이제 우리가 보통 민사나 형사 얘기하는 3심제가 아니라 여기서는 보통 이제 1회예요, 1회 재판을 끝낸다는 점, 그걸 원칙을 한다는 점 우리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심리가 있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 심리 과정을 보게 되면요, 원고와 피고가 출석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2회 이상 불참한 경우에는요, 이제 소액 재판이 이제 성립이 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소송을 건 쪽이 원고인데 그 원고가 2회 이상 출석 안 했으면은 굳이 이 재판을 진행할 수가 없겠죠. 이 문제 될 거고, 두 번째는요, 만약에 이제 원고가 소송을 걸었는데 그 소송을 받은 피고가 이제 어떤 답변서도 없고요, 반응도 없이 만약에 불참했을 경우, 1회 이상 불참했을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이 경우에는 원고의 한 말이, 원고가 어떻게 청구한 내용들이 그게 맞는 거라고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고 승소가 됩니다. 그래서 정리할 때 여기서 보게 되면요,
보통 이 경우는 자 원고의 경우 원고는 2회 이상 불참 시 이것은 취하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피고는 1회 이상 그렇죠. 1회라도 추석하지 않으면은 자 바로 이제 원고 말대로 패소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네, 원고 승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고와 피고의 역할이 이제 소액 사건 심판 제도에서 이렇게 쓰인다는 점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 여기서 원고가 승소하게 됐을 경우는요, 당연히 피고 재산을 압류하거나 강제 집행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봤을 때 우리가 다음 파트로 넘어가면 이제 민사 소송이거든요. 그럼 다시 정리하게 되면은 우리가 첫 번째 내용 증명 우편제를 배웠고요. 두 번째는 민사 조정을 배웠고요. 세 번째는 소액 사건 심판제도를 배웠어요. 그래서 포인트를 봤을 때 내용 증명 우편제도는 이제 서로 간에 이제 개인과 개인 사이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제 우체국이라는 제3자의 역할을 통해서 증명해 주는 걸 의미하고, 민사 조정 같은 경우는 이제 소송 이전에 타협안을 만드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소액 사건 심판 제도는 이제 소액 2천만 원 이하의 어떤 금전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했을 때 좀 단순하게, 그리고 이제 심판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제 좀 절차를 최소화 간소화시켜서 빨리 끝내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개인 간의 분쟁 해결에서 알 수 있는 간편한 방법들이에요. 그렇죠? 다음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민사 소송이에요. 자, 소송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소송이란 말이 나오게 되면은 우리가 가장 먼저 이해를 빨리 해줘야 되는 게 요거 나온 순간이요. 바로 법원이 자동적으로 개입을 해요. 이렇게요.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걸 다른 말로 이제 간편 절차는 아니죠. 정식적인 절차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부분이 장점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개인 간의 간편한 절차를 해결했다는 가장 좋은 점은요, 불필요한 소송까지 가는 걸 방지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비용적 측면도 세이브가 되겠죠. 하지만 여기로 갔을 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확실하고 가장 강력한 방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죠. 어떻게 보면 가장 또 객관적이기도 해요, 이게.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 과정에서 워낙에 사람들 간의 충돌이 많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법원의 힘을 빌리지 않고 본인의 어떤 힘으로 해결하려는 분위기가 좀 있어요. 이 경우는 금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자력구제 금지 원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소송은 크게 두 가지예요. 민사가 있고 형사가 있는데 우리는 오늘 이제 민사부터 봐야겠죠. 그런데 이제 민사하고 형사소송의 차이점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선 민사 같은 경우는 원고와 피고라는 개념이 둘 다 이제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먼저 소송을 거쳐 원고가 되잖아요. 그래서 원고가 고소장을 제출했을 것을 시작으로 이제 소송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 보통 이제 소송을 제기한 자가 원고가 되고요. 그 제기한 것을 받은 자가, 제기당한 자가 피고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는 이제 변호인에 대한 어떤 개념, 변호사가 보통 있는데요. 민사에서는 변호사가 이제 의무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변호사가 도움 없어도 소송이 가능합니다. 자기가 이제 스스로 변호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변호사를 쓸 필요 없겠죠. 근데 대부분 다 쓰더라고요, 보니까. 자, 재판 가능성 보게 되면요. 우선은 민사소송에 대한 얘기를 봤을 때 합의라는 개념이 있어요. 합의가 되게 되면 재판에서 중간에 끝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뭐 고소를 취하거나 취소시키거나 아니면 화해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재판 어떤 결정이 나기 이전에 재판 종료가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자, 반면에 형사는 좀 달라요. 형사 같은 경우는요, 검사의 공소예요. 아무래도 형사라는 게 벌을 주기 위한 목적의 재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검사의 공소, 검사가 재판을 요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검사가 자동적으로 원고가 될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검사의 개념은 국가가 되겠죠. 벌을 주기 위한 거니까. 그리고 피고가 이제 범죄인, 즉 가해자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변호인이 반드시 참여해야 돼요. 아무래도 이제 국가와 개인, 국가와 이제 가해자 싸움이다 보니까 변호인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는 다 다른 게 있어요. 이건 좀 상식적인 부분이지만은 당사자가 합의를 했더라도, 소를 취하했더라도, 화해했더라도 재판은 진행됩니다. 이제 가령 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형사소송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런 게 있죠. 보면은 대표적으로 성범죄를 예를 들게요. 그럼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대표적으로 뭐 강간이라든지 뭐 성폭력 이런 게 있겠죠. 그럼 이 경우 기본적으로 A하고 B라는 사람이
서로 이 성범죄에 얽혀 있는데 한쪽 남자 한쪽 여자겠죠. 예. 그러면은 이 두 사람이 서로가 이제 배상을 해주기로 한 다음에 여기서 합의를 했어요. 그러면은 겉보기에는 개인과 개인 간의 어떤 내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민사로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실제 아니에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가해자고 B라는 사람이 피해자가 됐을 때, 즉 가해자가 피해자에 행한 행위가 아무리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지만은 가해자가 한 행위는 엄연히 범죄거든요. 그럼 범죄는 아무래도 담당을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국가가 이제 개입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이것을 아무리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이것을 인정을 안 하고 재판을 바로 진행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형사소송이 민사소송과 다른 점은 이제 소취화라든지 화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재판을 진행한다는 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단계를 볼까요? 자, 우선 민사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자, 민사 얘기 계속 갈게요. 자, 민사 재판을 시작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봐야 될 건 뭐냐면요, 개인과 개인 간의 어떤 충돌이에요. 그러면은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사실 10중 8구 이제 금전적, 경제적인, 재산적인 문제가 가장 크겠죠. 그래서 1단계에는 가압류가 들어갑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확인해야겠고 확보를 또 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야 이제 나중에 재판 끝났을 때 어떤 배상을 받을 수 있을 때 그 바탕이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일단 재판 절차 그대로 갑니다. 소장, 고소장 제출하고요.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를 소환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원고 측, 피고 측에서 변호인이 있으면 변론을 하겠고요. 판결을 하겠죠. 자, 만약에 이 부분이 이제 여기서 끝나가지고 판결이 끝나면 끝나야 되는데 이 판결에 불복할 경우에는요, 상소가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2심, 3심 가는 거예요. 계속 이제 고등에서 이제 어디까지요? 대법원까지 가는 거죠. 자, 그래서 판결이 끝났어요. 근데 판결이 끝났는데 이제 어떻게 하라고 이제 법원에서 이제 명령을 내리겠죠. 근데 그 명령을 어떤 판결에 대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요, 이제 국가 행위를 빌려서 강제로 권리시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미리 공증을 받았다면요, 재판 과정에 필요가 없이 바로 집행 절차가 가능하다는 점, 이 정도 보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게 간편한 방법을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제 정식적 소송을 얘기했는데, 그럼 이 외에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볼 필요가 있겠죠. 자, 볼까요? 자, 58번 보게 되면요, 분쟁을 해결하는 다른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소송이 아니라면 이라는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뭐 조정이라든지 또는 소액사건 심판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내용 증명이 있었는데, 자, 이런 것들은 사실 소송이 가기 전에 이제 가는 건데, 여기서는 소송이 아예 아닌 거예요. 뭐 나중에 이걸 하더라도 또 안 되면 소송 갈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자, 대표적인 첫 번째가 뭐냐면 협상이고, 두 번째 조정, 세 번째가 중재입니다. 자, 그래서 협상부터 볼게요. 제3자의 개입 없이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한 자율적 해결 방식이라는 점. 다시 말해서 협상의 가장 포인트는요, 제3자가 없어요. 이 얘기는 당사자끼리.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예요, 사실은요, 이게. 누군가 개입될 여지가 없이 당사자끼리 합의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게 협상입니다. 하지만 이게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안 맞으면은 이건 깨지기 십상이겠죠. 자, 그래서 등장하게 된 게 조정이에요. 자, 조정 보게 되면요, 이제부터 누가 등장하냐? 제3자가 등장합니다. 자, 이때부터는요, 제3자가 누군가가 등장하겠죠. 자, 그런데 제3자가 등장해서 이렇게 하는 게 어때라고 해서 새로운 대안을 줘요. 제3자가 대안을 제시를 하는데 이 대안 제시가 강제성을 띠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에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법적인 구성력이 없다는 점. 대표적인 게 뭐 민사 조정이라든지, 조정이란 말이 들어가면 다 여기 들어가요. 민사 조정, 그다음에 노동 쟁의 조정, 그리고 이제 뭐 분쟁 조정들, 대표적인 게 뭐 소비자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분쟁 조정들은요, 여기에 좀 안 들어간다는 점. 여기에 해당되는 법적 구성이 없다는 점,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재인데, 중재가 사실 가장 강력해요. 어떻게 된 거냐면은, 중재는 기본적으로 룰은 똑같습니다. 제3자가 개입을 하고요. 그리고 이 대안도 제시를 해요. 여기까지 똑같습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요, 제3자가 대안을 제시한 요 내용에 대해서요,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즉 법적 구성력이 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처음부터 나오진 않겠죠, 중재는요. 그렇죠? 하다 안 되니까 막판에 나오는 게 중재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노동쟁이를 예를 들면 노동쟁이를 하기 전에 한 예를 들까요? 이제 회사와 노동자 간의 충돌이 일어났어요. 그럼 충돌이 일어나기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노사 간 협상을 들어가요. 그렇죠? 노사 협상을 들어갔는데 여기서 결렬이 됐을 경우에는 이제 제3자 등장을 하겠죠. 조정위원회가 등장해서 이제 요거 관련된 노동쟁이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노사 모두가 만족할 답을 얻게 되면 여기서 끝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한쪽이 틀어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중재가 가겠죠. 근데 중재까지 가게 되면요 여기서는 이제 대부분 다 법적 구성력이 있으니까 합의안이 나오면은 여기에 무조건 따라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럼에도 불구하고 충돌이 난다면요 중재 과정에서 합의안이 잘 안 나왔다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내용은요 어떤 응용이라든지 변형이 아니라 어떤 개념을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이제 개념이 가장 중요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법률 구조 볼까요? 자, 좀 지울게요. 법률 구조라는 거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좀 법을 이제 겪는 과정에 우리가 법적 서비스를 겪는 과정에서 법을 모르거나 또는 이제 법률 서비스 이용에 대한 어떤 부담에 대한 어떤 걱정 그런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할까에 대한 어떤 부담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법률 구조 기관을 좀 아시면 될 것 같은데 우선 이제 뭐 대한법률구조공단도 있을 거고요. 대한변호사협회도 있을 거고 그다음 가정법률상담소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조 절차 이렇게 있고요. 자, 설명드리면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기본적으로 비영리 공익이에요. 자, 비영리 그래서 이제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 경우는요 보통 상담도 상담이지만은 소송을 대리해주기도 하고요. 결정적으로 특히 이제 형사소송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비용이 무료가 됩니다. 네, 아무래도 이건 법적인 이제 아무래도 변호인이 정말 필요할 때니까요, 이때가요. 자, 그리고 이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얘기하는 법률구조재단이 있습니다. 이거는 생긴 지가 한 4, 5년밖에 안 됐어요. 이제 4년이 되겠죠. 특징은요. 보통 이제 법률구조공단은 이제 공단이라는 어떤 역할이 있는 반면에 여기는 협회예요, 협회. 협회가 주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협회가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특징은요, 현직 변호사들이 법률 상대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여기는요, 다른 점은요, 법률구조공단은 대상이 전 국민이에요. 근데 변호사협회에서 얘기하는 요 서비스는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약자, 경제적인 약자, 즉 쉽게 말하면 경제적 소외계층에 대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들었다 보시면 되고요. 특히 형사와 관련해서는 이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형사에 대해서 그냥 틀이 딱 그렇게 잡혀 있는데 여기 좀 디테일해요. 대표적으로 여기는요 성폭력이에요. 성폭력과 관련해서는요 모두 무료로 변론해준다는 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법률 상담소가 있는데 여기는 주로 상담이에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여기는요 우리나라 때문에 최초예요 이게. 자, 그리고 특징은요 여기는 이제 민간이라는 점. 민간 이제 법률 구조기관인데 어떤 가정 문제라든지 상담과 관련된 내용을 도맡아서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법률 구조조차 보게 되면요. 방금 얘기했던 뭐 공단이 될 수도 있을 거고 변호사협회도 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가정 법률 상담소도 될 수 있겠죠. 이런 법률 구조 기관에 신청서를 접수하게 되면요. 우선 비용이 적거나 무료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싶어해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도 이제 사실조사 좀 확실합니다. 그래서 사실조사를 통해서 법적인 어떤 소송까지 가능한 최대한 방지하려 노력하겠죠. 그래서 이제 화해나 조정이라든지 분쟁을 통해서 좀 가려 노력하고 여기서 이제 화해나 조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구조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정합니다. 자, 그래서 구조를 할 수 있으면 소송을 가는 거고요. 구조할 수 없을 경우는 기각을 하게 되는데 만약 이 기각에 대해서 이제 불복할 경우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개인 어떤 관계에 민사와 관련된 어떤 충돌이라든지 이런 분쟁에 대해 해결 방법을 배웠는데요. 자, 이제 다음으로 배울 부분은 가족관계법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과거에는 어떤 우리가 유교적인 마인드라든지 유교적인 어떤 관습, 풍습에 의해서 좀 법적인 부분보다는 관습적인 부분이 좀 더 강화되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사회가 이제 좀 서구화가 되고 그리고 핵가족화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가족관계에 대한 법이 이제 또 좀 잘 갖춰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배울 것들은요 주로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은 결혼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리고 이혼 배울 거고요. 그럼 이제 아무래도 이 과정에서 알 수 있는 뭐 양자라든지 이제 아이들과 관련된 내용도 같이 들어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마 혼인까지 하는 걸로 이제 마무리 지을 겁니다.
자, 우선 혼인부터 보게 되면요. 말 그대로 결혼하는 거예요. 예, 결혼하는 건데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볼게요. 일종의 계약이에요. 계약. 이게 우리가 보통 이제 사랑을 하니까 결혼을 하는 거고, 근데 이거를 이런 성스러운 어떤 입장에다가 계약이라는 이런 좀, 예, 좀 냄새나는 좀 세속적인 어떤 입장을 넣으면 안 돼라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근데 실제로는 계약이죠. 네. 남녀가 부부가 되는 계약이에요. 이게 만약에 계약이란 말이 인정이 되어야 이혼도 가능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의사합치인데 우선 이제 법적인 성립 요건을 좀 알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남녀 당사자 좀 자유로운 의사합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쪽은 결혼을 원하는데 한쪽이 결혼을 원하지 않는데 강제로 하게 되면 이건 뭐 스토커밖에 더 되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로운 의사합치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만 18세예요. 자, 그런데 남녀 모두 만 18세인 경우에 여기서 결혼하게 되면요, 부모 동의가 좀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은 만 18세의 경우에 간혹이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사실 반 정도겠죠. 왜냐면은 만 18세 그러게 되면 보통 이제 생일이 지났으면은 19살이에요. 고3이에요, 아직. 그러다 보니 좀 이 경우는 좀 인정받기 좀 어려운 게 있고요. 또 상당수는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20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 만 18세라는 개념이 딱 도달하게 되면요, 부모 동의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이제 만 19세가 넘어갔을 경우는요, 이제 만 19세 이상이 되면요, 이때부터는 부모 동의가 필요하지가 않아요. 예, 왜 그러냐면 이제 요 부분은 우리가 보통 민법적인 부분이라고 해요. 청소년 보호법 측면하고 두 개가 충돌해서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민법 측면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만 18세는 인정을 해줘요, 보통 어른으로서. 그런데 이제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서는요, 만 18세를 이제 어른으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그 고등학생들 담배나 이제 술 사고 싶으면은 이제 민증을 달라고 하는 경우인데, 민증을 줘도 이제 쉽게 말하면은 거부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보통 이제 술 먹으러 갈 때 보통 이제 그 이런 경우 있잖아요. 민증 검사할 때 좀 여기서 가장 두려움을 떨고 있는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냐면은 이제 생일이 1월, 2월인 친구들. 이 친구들이 마찬가지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청소년 보호법에 의거해서 차이가 좀 나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이제 뭐 뻔한 얘기지만 이제 근친혼이 아닐 것. 여기서 이제 뭐 옛날에는 이제 동성동본과 관련된 얘기가 좀 주로 좀 나왔었는데 요즘 그런 좀 없어졌으니까요. 이제 좀 근친혼, 팔촌 있는 혈족은 아니고 중혼은 이제 이중결혼이죠. 네, 그건 안 돼요. 당연한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실질적 요건이에요. 그럼 실질적이란 말은 뭐냐면요, 실질적이란 말은 사실과 관련된 얘기예요. 사실적으로 봤을 때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밑에 볼까요? 형식적 요건이 있어요. 형식적 요건. 바로 이제 혼인신고를 할 것. 이건 뭐 어떻게 했어요? 사실이 아니라 법적 요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봤을 때 알 수 있는 게, 아, 결혼이라는 게 그냥 결혼식을 올렸다고 땅 끝나는 게 아니라 굳이 결혼식 안 한 집 그 커플도 있으니까요. 진짜 혼인한 상태인가? 아니면은 이 과정에서 법률이라는 개념이 들어간 상태인가? 요 두 가지가 나온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두 가지를 모두 혼인으로 했을 때 인정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나라 모든 그 가족들을 보게 되면요, 가족이라면 안 되겠죠? 부부들을 보게 되면요, 모든 부부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다 안 하는 집도 있어요. 가령 이제 결혼을 먼저 한 다음에 좀 더 살아보고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럼 아이를 낳지 않는 집 같은 경우는 법률혼으로 좀 안 가기도 해요. 늦게 가기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럼 혼인의 효과를 볼까요? 자, 그럼 혼인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혼인을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혼인은 어떤 거겠어요? 어떤 거냐면 방금 얘기했듯이 사실혼 관계와 법률적 혼인 관계를 모두 의미하겠죠. 그죠? 예, 요 얘기를 의미합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뭐가 된 거예요? 법적인 또 사실적인 가족이 되는 거죠. 즉 친족관계 형성됩니다. 됐죠? 자, 두 번째는요, 부부별선제가 적용이 돼요. 자,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부부가 이제 서로 다른 환경에 자라서 서로 다른 어떤 역할을 통해서 서로 다른 자기만의 어떤 아이덴티티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경제적 재산이 형성될 거 아니에요. 결혼해서 만들어가는 재산이라면은 모두의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혼을 한다면은 이제 좀 나누는 일이 벌어지는데, 결혼 전에 모아졌던 재산은요, 자기 거예요. 이거는 따로입니다, 따로. 그래서 이혼할 때 이런 부분들도 좀 체크가 좀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동거, 부양, 협조, 정조 얘기만 되겠죠. 이건 뭐 뻔한 얘기긴 하죠. 같이 살아야 되는 뭐 이런 얘기하면 가끔 물어보는 게 주말 부부는 그럼 안 되는 건가요? 라는데 그거 아니에요. 상관없습니다. 부양, 협조, 서로 일에 협조하고요. 정조, 이건 어떻게 보면 남녀 간 어떤 신뢰적 문제니까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일상 가사 대리권이 있고 연대 책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통 이제 옛날 방식대로 하게 되면은 아빠, 그러니까 아버지의 역할은, 다시 말해 남편의 역할은 바깥에서, 그리고 엄마의 역할, 그 아내의 역할은 무조건 안에서 뭐 이렇게 나누려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그건 아니에요. 예, 일상 가사 대리권을 보게 되면 그런 건 아니고요. 그리고 연대 책임, 부부가 같이 책임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계약 취소권, 뭐 당연히 이거 계약을 어떻게 했어요? 그 어떤 이혼이라는 어떤 개념 있죠. 그리고 성령 의제, 이거는 보통 이제 만 18세 친구들이 결혼했을 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민법상으로 만 18세이면 이제 어른으로 인정은 들어가요. 그러니까 민증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 이 경우에 결혼하는 친구들은요, 학생 또는 이제 뭐 갓 대학생 될 수 있지만 이때 결혼했을 때 부모 동의가 필요해요. 그럼 그 이후에 이제 성년으로서 인정해 줍니다. 즉 자기의 어떤 판단을 이제 존중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성년 의제 나오게 되면 이제 성년 의제 됐으니까 저 마음대로 담배 사러 가는데 그거 아닙니다. 알겠죠? 네, 그거는 좀 차이가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혼인의 종류가 크게 이제 법률과 사실혼이 있을 거고요. 그 외에 이제 등장할 수 있는 게 약혼하고 이제 동거인데 간단히 볼까요? 우선 법률혼이든 사실혼이든 약혼이든 이 세 가지는요, 기본적으로 혼인에 대한 의사가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약혼이란 말은 이제 혼인을 약속한 거잖아요. 다만 동거는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사는 이유가 뭐 자신들 어떤 그 사귀는 과정에서 같이 살 수 있는 거고, 아니면 경제적인 계약 관계에서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혼인 의사로 보기는 좀 어렵겠죠. 그렇죠. 관계를 종료할 때는요, 간단해요. 법률혼은요, 이혼이라는 절차 필요합니다. 자, 요거 좀 이해 잘 하셔야 됩니다. 사실혼 관계는요, 그냥 사랑해서 결혼한 건 맞는데 법적인 부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부부가 아니란 얘기는 다시 말해서 이혼이라는 절차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실혼은요, 이혼이 없습니다. 알겠죠? 그냥 서로 헤어지면 되는 거예요. 서로 예를 들어서 남편과 아내가 같이 살고 있는데 사실혼 관계에서 남편이 집을 떠나버리게 되면요, 그냥 일방의사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약혼 마찬가지 일방의사고요. 예. 사실은 사실혼의 약혼 모두요, 어떻게 보면은 더 씌워지는 이미지는요, 약간 좀 의식적인, 혼례라는 의식적인 부분이 좀 강할 뿐이지 법적인 얘기가 없어요. 알겠죠? 네. 됐죠? 자, 그리고 친족관계 마찬가지예요. 방금 얘기했지만 어떤 친족관계 상속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뭐 간통, 이거는 뺐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법이 바뀌었으니까요. 자, 이건 바뀐 거예요, 법이. 이런 법률적인 얘기가 들어가는 부분은요, 대부분 이제 법률원에서 적용이 됩니다. 가족관계, 그리고 가족관계 형성에 대한 상속이라는 개념도 나오겠죠. 그러면은 사실혼이나 약혼이나 동거는 여기 해당이 모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특히 사실혼 같은 경우도 이제 가족관계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상속에서도 이제 해당이 안 되겠죠. 법적으로는 가족이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유일하게 사실혼과 약혼이 법적인 건 아니지만은 가능한 게요, 위자료예요, 위자료. 자, 왜 그러냐면은 위자료라는 말은요,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써요? 개인과 개인이란 개념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법적으로 혼인했기 때문에도 있겠지만은, 이건 법적으로 혼인을 하지 않았더라도 같이 부부로서의 살아왔던 증거나 어떤 정황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이제 이혼 또는 이제 일방적인 의사로 이 관계가 깨어지면은, 사실혼이든 약혼이 깨어지게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금전적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건 있어요. 그게 이제 위자료 청구겠죠. 자, 그래서 이제 사실혼과 약혼까지 여기 들어간다는 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 보통 일반보다는요 좀 짧아요. 왜냐면 이제 다음 시간 이제 본격적으로 이혼 얘기가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뭐 친양자도 들어가게 되고, 뭐 다양한 얘기가 들어가다 보니까 오늘 이제 가족관계법은 이런 식으로 시작한다라고 이해한 차원에서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 배웠던 내용이 개인 간의 법률 해결 방법, 이거 배웠죠. 그래서 세 가지 이거 기억하시면 되고, 그래서 소송 이외의 다른 방법, 우리가 뭐 중재라든지 조정이라든지 협상 이런 거 배웠죠. 그리고 결혼을 통해서 결혼의 특징, 법률혼과 사실혼, 약혼, 동거의 특징을 우리가 좀 알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어떤 그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 저는 이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